내 집 마련을 향한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번 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열심히 일만 하면 오히려 거지가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성실하면 보상받던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자산을 모아야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목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알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2월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면서 내 집 마련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IM 부동산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이제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은 뭐 내 집 마련에 이제 뭐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일수록 사실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고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에 충실한 뭐 투자 또는 내 집 마련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방송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요즘 워낙 이 대통령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 관련해서 또 든든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이제 재개발 투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성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또 뭐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가장 1번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장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서울 도심 지역 내에서 5천만 원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재개발지 중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액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연락 주셔서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참석하셔서 든든하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와 뉴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는 5월 9일이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거의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죠, 소장님. 그렇다면은 5월 9일이면 이제 끝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1월 말이죠. 굉장히 이제 큰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해 왔고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시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먼저 있습니다. 자, 이게 1월 4일 2026년도 1월 4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재정경제부죠. 발표했던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내용 보시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불과 한 달 전인 1월 4일에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한 차례 더 연장이 되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분도 일부 계셨을 텐데, 자,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월 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트위터, 이제 X죠. 이제 트위터에 나온 내용인데, 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도 5월 9일 종료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개인 SNS 계정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발표와 마찬가지다. 이제 공식화되었다라고 이제 많이 시장에서 받아들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인 이제 1월 4일에 기재부에서 유예 종료가 결정된 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뒤집어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많은 이제 혼란에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가 이제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냐? 자, 2025년도 현행 양도세율표, 양도세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세라고 하면은 이 기본 세율, 양도 차액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일단 기본 세율부터 보시면은 뭐 1,400만 원 이하는 6%, 그다음에 5천만 원부터 해가지고 쭉 양도 차액이 있고요. 10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무려 45%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웬만한 아파트들을 팔면은 최소 3억 이상의 이런 양도 차익이 남죠. 보통 이제 뭐 5억에서 10억 이상도 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38%, 5억은 40%, 10억 이하는 42%, 10억 초과는 45%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세율이 매겨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게 뭐 1년 미만, 2년 미만, 뭐 단기 차익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다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규제 지역 외에 아파트를 팔면은 어차피 기본 세율,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요 세율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이제 규제 지역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의 20%가 이제 가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그냥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기본 세율의 30%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주택자 기준으로 10억 초과 이득이 났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세율이 45%인데 여기에 30%가 더 붙어버리니까 75%의 세금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붙으면은 이제 거의 82%가 넘는 82.5%나 되는 굉장히 큰 세금이 매겨지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장특공, 자, 장특공이라는 부분도 있죠.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뭐 연간 2%씩 이런 이제 뭐 양도차액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요거까지 이제 다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5월 9일까지 현재 유예 중이다 보니까 지금 20% 30% 세율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도 받고 장특공도 적용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5월 9일 이후 2026년도 5월 10일부터는 지금 여기 보시는 표대로 기본 세율의 20%, 30% 중과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실제 뭐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4주택자고요. 만약에 4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이제 1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을 팔았고 양도 차익이 12억 원이 났다. 이제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행 2026년도 5월 9일 이전 현재 중과 유예를 받는 부분일 때는 일단 10년 보유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20%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럼 양도소득 금액 12억 원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제 20% 적용받으면은 이제 양도 차익이 9억 6천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9억 6천이면은 10억 미만이니까 세율 42%를 적용받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양도세 9억 6천에서 이제 양도 차익 9억 6천에서 42% 거기다 누진공제 3,600만 원까지 적용받게 되면은 실제 내는 세금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지방세 10%까지 포함하면은 약 4억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12억 차익이 났고 지방세 포함 세금을 한 4억 정도 내니까 세후 손에 쥐는 돈은 7억 9,7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기본공제가 조금 들어가긴 한데 미미하니까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계산을 했고요. 자, 그런데 26년도 5월 9일 이후 5월 10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중과를 받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특공 20% 적용받지 못합니다. 비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금에 그러니까 12억 그대로 적용을 받고 또 10억 초과가 되니까 세율이 45%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42%에서 45%로 늘었고 거기다가 중과까지 30% 적용을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7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 금액 이제 12% 과표 12억에서 75%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6,600만 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8억 3,400만 원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자, 지방세 10%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세금만 무려 9억 1,7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억 집 팔아서 12억 남겼는데 세금으로 9억 1,700이나 내고 나니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8,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과 여부에 따라서 12억 차익을 얻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후 내 손에 쥐는 돈이 약 한 8억이냐 뭐 한 3억이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확 갈리는 거죠.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되기 전에 얼른 빨리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세금 폭탄 맞으니까 얼른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굉장히 좀 노심초사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기본 세율보다 이제 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유예는 또 지난 정권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처럼 양도세 중과 제도는 정권별로 좀 존재를 했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스토리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쭉 훑어 주시죠. 네, 양도세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강화가 되었다가 뭐 약화되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7년도 8월 2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 시절인 거고요. 자, 이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자,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자, 양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장특공 배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10% 중과, 3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 중과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첫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 거고요. 자, 그러고 이제 한 차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이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10%, 3주택자는 20% 중과였는데 이게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중과가 이제 더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한 차례 더 강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행 이제 양도세율이 2020년도 7월 10일 날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중과 유예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거는 2022년도 5월 9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중과세율에다가 이제 장특공 배제되던 것이 이제 개정하면서 장특공도 이제 적용되게 되고 또 이제 기본 세율로 적용될 수 있게 이제 완화를 시켜준 거죠. 뭐 이 당시에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는 거고 뭐 사실 이제 22년도에 처음 나와서 뭐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계속해서 이걸 연장시켜 준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폐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과 유예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실제로 이제 중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온 거고요. 좀 전체적으로 표로 정리해 드리면은 2017년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 17년 8.2 부동산 대책, 20년 7.10 부동산 대책 두 차례를 통해서 양도세가 이제 강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현재 양도세가 이제 기본 틀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5월 9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중과 유예 그리고 장특공 적용이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간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근이죠. 발표된 게 현행 유지. 지금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26년도 5월 9일 만료가 되면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중과를 적용시키겠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말기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강화된 양도세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발표가 된 거고요. 이 양도세라는 게 이런 식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약간의 이 폐지의 길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좀 정권별로 좀 달라졌었는데 그동안 사실 정권별로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들이 계속해서 다르기도 하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각 정권별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저희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 정권별로 뭐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쉬운 최근 이제 뭐 문재인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요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세 개 이제 정권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뭐 이제 중과를 매기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이제 살 때 내는 세금이죠. 아까 양도세는 이제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 뭐 1에서 3% 정도였었는데 이게 최대 12%,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매겨지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도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부세 인상, 뭐 거기다가 뭐 이제 규제 지역 확대,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뭐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이제 취득세 뭐 완화를 또 시도도 했었고 물론 실패했지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도 이제 나왔고요. 또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뭐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규제 방안도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이제 나왔는데 자, 표로 이제 한 번에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20%, 30% 중과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까지 이제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장특공 적용 이제 완화가 되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다시 강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죠. 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적용을 시킨다라고 이제 강화를 했고요.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도 100% 적용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부세율을 한 5%로 이제 일부 이제 하향을 하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또 낮추면서 또 이제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현재는 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종부세 세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은 또 요즘에 이재명 정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트위터를 보면은 보유세까지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은 현재 보유세 강화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취득세입니다.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죠.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1에서 3%까지 내던 세금을 12%까지 최대 이제 4배까지 이제 상향을 시켰고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6%로 완화를 시도는 했지만은 이제 법안 통과에 가로막혀서 12%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아직 취득세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되지 않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완화나 뭐 이제 더 강화 시킨다기보다는 현행 유지될 것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볼게요. 결국은 뭐 양도세든 종부세든 취득세든 또 부동산의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경우에 이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규제 지역을 서울 전체 그리고 수도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남, 인천 뭐 좀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수도권 대부분 그리고 광역시 또 지방의 핵심 도시까지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만큼 규제 지역을 굉장히 많이 넓혔었고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규제 지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서울의 핵심 4개 구라고 이제 불리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요 이제 3개 구랑 그리고 용산구까지 이렇게 4개 구로만 축소를 시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것도 대폭 늘렸죠. 일단 서울 전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랑 경기 12개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규제 지역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폭 강화한 거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규제 지역하고 조금 별도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쉽게 말해서 뭐 부동산이든 토지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 거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대부분 다 아파트에만 적용을 받게 되고 아파트 뭐 이제 지분 6제곱미터 이상 취득 시에는 이 관할 지자체 이제 국토부에 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도 이제 처음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잠실, 대치, 삼성, 청담 그러니까 국제문화 이제 교류 복합지구 이제 코엑스 인근에 있는 이 주요 4개 구 그리고 압구정,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아파트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소규모 핀셋 형식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었었고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에 이제 현행 유지하다가 중간에 살짝 풀었다가 또 너무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때는 강남 3구, 용산구 이제 확대를 이제 좀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다 부동산 규제 관련해 가지고 완화를 시키다가 토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금 이제 강화를 시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규제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까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강화한 이제 그런 정책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별로 이제 부동산 주요 정책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정책 변화를 두고 현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과 좀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정권의 정책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시장에서 분석하기로는 이 사실상 이 문재인 정권 시즌 2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일단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부동산 세금 규제 방향을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규제 지역 확대를 했습니다. 세금 적용을 위해서는 이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를 좀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 규제 지역을 굉장히 이제 크게 확대를 했고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양도세 강화. 자, 이제 아까 봤던 뭐 10%, 20%, 뭐 20%, 30%이 중과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한 게 보유세 강화. 이제 종부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이제 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강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제지역 확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의 대표적인 세금, 취득할 당시, 보유할 당시, 매도할 당시 이 세 가지 세금을 순차적으로 모두 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자, 가장 먼저 나온 게 규제지역 확대.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규제지역 확대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똑같이 시작이 되었고요. 자, 이재명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여기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제 매수의 폭을 많이 줄여놓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도세 강화. 이제 양도세 이제 중과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제 나왔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동일하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나올 게 결국 보유세 강화 나올 거고, 심지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정권을 비교했을 때 규제지역 확대,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취득세 강화.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완화시킨 내역이 없다 보니까 뭐 확실히 제가 이제 단어는 못 드리지만은 취득세 강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시절 해왔던 이 세금 강화 이 플로우랑 동일하게 이재명 정부도 지금 흘러가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나도 닮았다. 이 문재인 정부 시즌 2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정권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현 정부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예고한 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뭐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러한 정책들이 나와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어떤 효과들이 나올까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이번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까지 만약에 강화가 된다면요, 시장이 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뭐 정책의 효과 당연히 이제 있고 시장의 안정화가 찾아오기를 저도 이제 분명히 이제 바라는 바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세금 강화라는 이제 그런 카드만 가지고는 시장의 안정화를 이뤄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자, 일단 이 양도세 중과 이제 더 나아가서 보유세 강화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양도세 강화가 되면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당연히 이제 뭐 이럴 겁니다. 자, 세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가 중과가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죠. 이제 그런 이제 불안감을 이제 자극하면서 급매물이 먼저 나올 거라고 기대할 겁니다. 물론 요거는 실제로 지금도 이제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이 급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집값이 하락이 되고, 자, 그러면서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을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세금 강화라는 이제 그런 카드를 이제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실은 어떻게 될 거냐? 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의도대로 일부 급매물 당연히 나올 겁니다. 원래 팔려고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더 빨리 팔아야지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내놨던 호가보다 이제 뭐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이제 낮춰서 내놓는 경우 충분히 이제 발생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 매물이 안 나올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5월 9일 이 넘어가고 5월 10일이 돼버리면은 그동안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 뭐 또는 이제 팔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제 팔면은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돼버리니까 자포자기 하겠죠. 이제 차라리 안 팔고 만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팔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파냐라고 하면서 애초에 팔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팔거나 뭐 할 것 같으면은 증여를 시켜버릴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도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핵심 지역이 아니고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빌라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핵심 지역,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남권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여러 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보유세 강화라든지 기타 등등 뭐 세금 부담을 대부분 다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버틸 힘,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보유세까지 강화하고 하면서 버티기 힘든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이냐? 핵심 지역, 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메인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빌라라든지 외곽 지역 아파트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다주택이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어떡하냐? 당연히 핵심 지역 아파트 먼저 안 팔죠. 지금 팔면은 세금이 80% 이상 나오게 되니까. 자, 이거는 절대 안 팔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지 외곽 지역에 조금 금액이 낮은 아파트들부터 팔려고 내놓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집값의 하락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되려고 하면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싼 가격에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런 핵심 지역 아파트는 안 나오고 외곽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소규모 빌라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외곽 지역 아파트라든지 빌라 매물 뭐 이런 매물들이 나와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물론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은 정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팔고 물건이 순환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거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뭐 이제 세금을 내더라도 이제 실제 이제 팔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자, 결국 이제 거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 중과로 이제 매물이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소화되는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 예측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앞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다 했던 카드였죠. 자,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뭐 예를 들어서 8.2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제 뭐 7.10 부동산 대책처럼 이제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라는 이제 카드가 나왔다 하더라도 집값의 하락은 절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세금 카드를 썼지만은 실제 이제 뭐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뭐 8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겪고 세금만 가지고는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과거에 학습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보유세 강화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산세라든지 뭐 종부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할 때의 세금 부담을 이제 강화시켜서 뭐 버티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정책입니다. 자, 굉장히 이제 간단한 구조인데요.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보면은, 자, 가장 상단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임대인이 있고 가장 하단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제 신규 임차 물건이 이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대인이 무조건 절대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인한테 세금을 물린다. 자,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본인이 손해보기 싫으니까 이 세금을 다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겠죠. 어떻게 전가시키냐? 당연히 이제 임대료로 전가시키겠죠. 자, 지금 상황만 봐도 월세 매물, 월세 금액이 계속해서 높아진다. 특히 이제 요즘에 전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망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매물 없이 전세가 다 월세화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가중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혼자 손해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월세에다가 내가 낼 세금까지 다 엎어서 임차인한테 대부분 다 전가시키는 현상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일부 이제 세금이 뭐 늘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어떻게 하냐? 바로 다 이제 제품에다가 이제 세금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을 다 높이고 그게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것도 부동산 임대료도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예측, 간단한 예측인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유세를 강화해서 뭐 이제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결국 이게 다 가장 피해 보는 거는 지금 현재 무주택의 임차인 분들이 월세 가중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금 카드만으로는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잡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사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죠.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결국 이제 세금만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는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강화에 맞춰서 지난 이제 1월 29일이죠. 지난주에 이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규모, 큰 규모로 이제 나왔습니다. 수도권 뭐 6만 호 가까이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실제 이제 위치만 봐도 핵심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용산이라든지 강남 그리고 뭐 송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 핵심 지역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많은 상당한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이었는데 사실 시장의 반응은 좀 많이 엇갈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기사 헤드라인만 대략 이제 몇 개 발췌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뭐 보시면은 이 조금 더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급 정책이라는 것이 이 정부에서 공공 주도로 하는 식으로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공공에서 주도하려고 하면 당연히 정치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이제 민원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림돌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은 실패한 부분이 많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많고 특히 이번에는 좀 더 이례적인 상황이 정부에서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자마자 서울시에서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자면은 자,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은 어쨌든 이 실제 움직여야 되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정비 사업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민간 정비 사업은 계속 막아둔 채 공공에서 주도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이제 그런 정책이다라는 걸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반박 자료라고 이제 냈다라고 이제 뭐 볼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고 하더라도 결국 시행을 해야 되는 거는 지자체입니다. 특히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서울시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인허가권이라든지 또 실제 이제 움직이는 곳하고 조금 이제 괴리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조금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자, 지난 이제 1월 26일 공급 대책에 나온 이런 이제 부지들 같은 경우에 공급 이제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나온 곳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이제 그 중에서 뭐 용산 같은 경우에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캠프킴 이런 거는 지난 2020년도 문재인 정부, 2024년도 윤석열 정부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곳이고요. 뭐 태령치시라든지 뭐 남양주 군부대, 기타 등등 서울 또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가 큰 이런 공급 대책이 과거에 전부 다 나왔던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이고 사실상 특별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또 실패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공급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활을 걸고 공급 대책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또 세금 강화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고요. 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4년 이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방안도 내놓을 것이고 믿고 기다리면서 좀 안정화되기를 이제 바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네, 119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뭐 다른 정책이나 뭐 세금 문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공급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 만큼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언급된 이 공급 외에도 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재개발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가 지금이 적기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또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자리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주제와 장소, 날짜와 시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주제는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들고 가보시면 되겠고요.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해 두셨다가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슈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증 상담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죠. 28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문자로 만나볼게요. 요즘 중구 황학동에 소형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라고 하던데 왜 인기인지 그 이유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한동안 이제 오피스텔이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이 다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듣기는 했었는데요. 소장님. 왜 그런지와 또 앞으로 이 전망, 황학동의 오피스텔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최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중구 황학동이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입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학동. 자, 여기 있습니다. 자, 2호선과 6호선 이 더블 역세권인 신당역, 이제 초역세권에 있는 입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청계천,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면은 왕십리 뉴타운까지 굉장히 이제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동대문 업무타운,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이 시청 업무타운까지 서울의 이제 주요 업무타운에 쉽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많이 사는 이제 그런 이제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 기존에 이제 주거지, 조그만 오피스텔 이제 많이 이제 지어져 있었는데 왜 이제 이렇게 뜨고 있냐? 자, 한 가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이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거지라고 하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뭐 3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지로 이제 많이 보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 지역. 자, 상업 시설이 많이 이제 들어설 수 있게 만든 이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업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역세권 근처에 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는 이런 지역을 이제 상업 지역으로 보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상업 지역이긴 하지만은 조그만한 단독주택, 뭐 조그만한 빌라, 조그만한 오피스텔처럼 이런 이제 뭐 지적도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조그만한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상업 지역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눠졌냐? 이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 황학동 인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로 또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조그만한 오피스텔, 뭐 조그만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상업 지역이었긴 하지만은 기존에 쓰고 있는 땅들이 대부분 다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 3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으로 용적률을 굉장히 낮게 쓰고 있었는데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몇 배를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주거 지역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치면은 뭐 2종을 3종으로 올리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뭐 이제 기부 체납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땅은 상업 지역인데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폭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라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조그마한 오피스텔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동안의 오피스텔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황학동 자체가 그동안 규제가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좋다 보니까 전세는 또 높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는 낮고 전세가는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금, 갭 투자금이 굉장히 이제 적은 지역이 여기 황학동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황학동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향후 이제 상업 지역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 바꿔 나가는 이 대규모 재개발 투자를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황학동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현재 황학동 인근에 소형 오피스텔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인기를 이제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에 뭐 재개발 구역에 묶였다든지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큰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황학동이다라는 거고 또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대부분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오피스텔 샀는데 뭐 재개발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나요?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부분 다 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오피스텔이 조금 있고 사업성도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도 굉장히 크고 대부분 다 이제 오피스텔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들이 이제 좀 주로 되어서 이제 동의를 해주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 입주권 받는 거 충분히 이제 무리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황학동의 소형 오피스텔 투자 지금 굉장히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왜 인기가 많아졌는지 설명 주셨고요. 전망도 함께 언급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또 해봐야겠네요. 오프라인 자리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소액이죠. 요즘에 이제 워낙 1억 미만 소액 투자처가 거의 없는, 아예 없는 수준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운 좋게 또 좋은 지역, 또 사업성도 좋은 지역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이 지역 분석 위주로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문하셔가지고 또 이제 개인적인 또 부동산 고민까지 같이 이제 시간이 되면 또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제 많이 연락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시면 되겠는데요. 메모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와 날짜, 시간을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잊지 않고 활용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